알면 당신도 버텨야! 어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싶은 법방송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화롯불은 어머니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롯불처럼 따뜻한 법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신희진입니다. 법과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법태랑의 영원한 막내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아니, 조 팀장. 네. 영원한 막내는 없어요. 왜요? 내 밑에 누구 있나? 아, 바뀌나? MC가 더 젊은 사람으로 바뀌니까. MC가 당신보다 어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몰라 그거는. 그렇다고 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원래 이제 연말이면은 굉장히 업이 좀 돼야 되는데 기분이 조금 이렇게 업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연말인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법을 알아야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서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통과법이 좀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 27일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건축물이나 선박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 화재 진압 등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조직, 즉 자체 소방대를 운영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의용 소방대는 많이 들어봤는데 자체 소방대는 뭐죠? 그러니까 의용 소방대는 이제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들이에요. 네. 이분들로 하여금 그 소방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기관이죠. 예. 그래서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소집해서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지금 필요한 경우는 이분들은 상근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체 소방대는 뭐냐면은 큰 회사에 소방차 같은 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면은 본인들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미리 좀 대처할 수 있게 화재 진압을 하는 거거든요. 공항이나 제철소 같은 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위 소방대도 있거든요. 이건 혹시 뭔지 자위 소방대가 자체 소방대랑 어감은 비슷한데? 이 자위 소방대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초기에 대응하고 대피 피난 유도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민간 조직입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이게 근거법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장소도 좀 다른데요. 이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서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 자위 소방대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 제20조의 특정 소방대상물 관리인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 자위 소방대, 자체 소방대 이런 개념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언뜻 들어보니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아닌가. 예, 그동안 제철소 같은 제조소 등에 설치하게 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폭을 넓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초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또 이분들이 이제 구조라든지 구급 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이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은 그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소방청장이나 뭐 소방본부장, 그 외에 뭐 소방서장이 이런 지휘를 하게 되고요. 이 자체 소방대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도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초기 대응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사회 곳곳에 안전장치는 촘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사회를 지켜낼 법안들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을 좀 맑고 투명하게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가상 공간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분이 디지털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Very hard to seek the truth and strive to be fair, balanced, and factual. That ABC News.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네. 가해자가 나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나는 여기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이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없이는 우리는 작동을 못하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 인터넷이 점점 진화하면서 독점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또는 져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고 글로벌 사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남의 너른 들판 중원이 선택한 사나이 윤영찬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은 보니까 동네형 오빠처럼 친근하다. 한 번만 봬도 오랫동안 배운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얼굴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까? 선한 인상이세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아무래도 저를 보면 좀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가갔을 때 아무래도 좀 가깝게 가기가 불편한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처음 봤는데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이제 이런데 의원님이 아마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이 예, 아닌가. 뭐 네. 일단 무장 해제를 하는 경향이죠. 예, 예. 경계심이 좀 풀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인지하고 계시는 맞아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로 기자셨고. 계시다가 네이버 가셨다가 청와대 갔다가 이제 국회까지 오셨는데 사실 이제 동네청이네요, 동네청. 예. 이게 계획한 어떤 인생의 흐름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됐는데 진짜. 동아일보에서 17년을 근무하고 예.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뉴미디어들,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막 네이버라는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네이버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건데 너무 새로운데요? 아주 새롭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정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네이버에서 잘 있다가 촛불 집회가 있고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이렇게 혼자 편하게 살면 되냐? 이런 느낌들, 약간의 죄책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거를 많이 좀 맞습니다. 느끼셨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소통수석 이 이름 처음 생기도록 만드신 분이잖아요. 국민청원 사이트도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아예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선 캠프 시절에서부터 문재인 1번가 이것도 또 의원님 작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이 아이디어 뱅크는 아니고요. 네, 네. 우리 문재인 1번가를 만들 때는 본부장으로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그렇죠. 생각들이 많이 방영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40세 이상은 네. 회의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와. 예, 우리 너무 30대, 서운한데요? 네, 30대, 20대들이 주도하는 예. 일종의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저는 많이 반영을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국민청원은 원래부터 그 당시에 촛불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욕구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 반영의 방식이 뭐냐를 고민하다 국민청원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네이버에 가셨다 하셨는데 부사장님이셨어요. 부사장.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나는 컴맹이다. 네, 이렇게 네. 선언을 하셨었대요. 아니 어떻게 가신 거고 적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컴퓨터가 중요한 회사에 가셔서 네. 컴맹이다 하고 커밍아웃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단하세요. 기자 생활을 할 때 컴퓨터는 오로지 기사 전송하는 기사 쓰고 엔터키 누르는 용어로만 썼을 뿐이지 네.
다른 쪽은 하나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힘든 예, 이겼다 이 힘들었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그 기사 그렇습니다. 작성에서 네. 너무 디지털돼 있는 회사로 가신 거 아니에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일단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그들이 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듣고 나와서 정말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죠. 도대체 제가 말한 저 개념이 뭘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한참 우리 카카오 화제 때문에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개념이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그 서버가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DB를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거기에 뭐 스토리지가 있고 뭐가 있다는데 그걸 개념으로만 할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뜬구름 잡기죠, 사실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헤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서버실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렇게 가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내년에 각세종이라는 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는 들어가는 서버의 숫자가 6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보통 보시면 캐비넷처럼 이렇게 쭉 놓고 그 안에 서버들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게 60만 되면 뭐 국내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죠. 이제 전문가가 되셨네요. 네, 그렇군요. 뭐 지금은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죠. 예. 네. 이제 21대 국회가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소혜와 함께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입법 활동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를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새롭게 적응시키는 차원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네네. 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 권리 침해 문제를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네. 개정을 했고요. 또 지금 뭐 우리 사회를 다 돌아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한 이제 기본법들을 제정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흔히들 네네. 뭐 망 사용료, 네네네. 특히 넷플릭스하고 벌어졌던 글로벌 사업자들의 망 이용 대가를 어떻게 과연 받아낼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죠. 네네. 뭐 이런 법들일 겁니다. 아마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오늘 소개할 법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듣고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IT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법이 뒤따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를 좀 줄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일선에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님의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네. 첫 번째 법안은요. 가짜뉴스와 정보, 피노키오를 잡아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네. 피노키오는 너무나 귀여운 동화 속의 주인공인데 코가 긴 피노키오는 사실 보기에 좀 불편해 보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요게 이제 의원님의 1호 법안이신 거죠? 네, 예, 취지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삽시간에 정보가 확산이 되고 예전에는 특정 기자 맞아요. 들만 정보를 생산해서 전파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제 프로슈머가 돼버렸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한번 퍼지면 그걸 주워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한번 공개가 됐을 때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네. 여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들이 파다한데 요게 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글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봉쇄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글들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이건? 일단은 법률적으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걸 법원에 이 고소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판결이 나도 사실은 미미한 액수만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전 팀장, 이런 허위 정보 등에 따른 범죄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서 작년이죠. 21년 6월까지 그 경찰청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5년간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그 모욕범죄 발생 건수가 2017년에 13,348건에서 2018년 15,926건 뭐 등등등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6월 17건 기록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걸 익명성의 폐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보상 규모도 너무 적고 처벌도 잘 안 되는데 이거 명예훼손 증명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일단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제하는 법률을 좀 찾아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또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까지 충족을 해야지 검토하게 되는데 뭐 증거를 전부 확보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또 과거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던 법이 전기통신기본법인데요. 이 속칭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또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확실히 판명이 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좀 한계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이번에 발의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그러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네. 고소를 할 수 있죠. 예. 고소를 했는데 이전에는 당신들이 뭘 잘못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나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나는 여기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이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빵망의 처벌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했는데 가볍게. 그렇죠. 처벌하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일종의 징벌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아주 가중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무서워서 재발이 안 그렇죠. 생기니까. 예. 그리고 입증 자체는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또는 유포자가 직접 해라. 그렇죠. 그들에게 입증전환 책임을 물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더 생산 단계에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예. 게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뭘 보고 그걸 물리느냐. 네네. 그냥 무조건 막 너는 3배 이렇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 감각, 느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이제 과실의 정도도 볼 것이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했다든지 횟수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상액을 물리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보니까 그 샌디옥 초등학교 사건 이게 이제 최악의 총기 참사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날조라고 주장했던 예, 알렉스 존스에게 9억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그게 이제 주어졌어요. 9억 달러입니다. 9억 9억 원이 달러예요?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에게 1조 원 이상의 뭐 세네요, 거의 처벌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네네.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누가 이걸 허위 정보를 유포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도 있고 네, 유튜버들도 네, 네.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자기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일 가능성은 없는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요걸 한 번 정도만 다시 그렇죠, 생각해줘도 그렇죠. 저는 이 법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죠. 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도 반드시 책임은 따른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유포라든지 생산하는 사람의 도덕적 의식이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는 그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모쪼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넘어가 보죠. 네, 윤영찬 의원님의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네.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합리적 규제는 필요해. 알고리즘 인공지능법 제정안입니다. 야, 알고리즘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예, 의원님도 그 네이버 가셔서 이런 거 다 배우신 거죠? 아, 예. 거기 가서 제가 조금 예. 알게 됐죠.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고 알고리즘 없이는 우리는 작동을 못하죠. 예를 깊숙이 들어 들어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순서가 다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할 때 전자상거래에서 뜨는 그 상품의 순서도 알고리즘이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든 것들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할 것 법한 컨텐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노출해 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면접, 뭐 아니면 범죄 예방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알고리즘. 알고 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쉬울 것 같아요, 전 팀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나 방법, 뭐 그냥 쉽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한 디지털 기술에서부터 자율주행 같이 아주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순한 알고리즘 그 구성은 개발자들이 사실은 그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알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학습을 그 순간순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딥러닝이죠. 그렇죠. 이제는 개발자들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사실 이제 알고리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편리하긴 한데 제가 여기 쫓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계속 똑같은 거 내용이 뜨니까 어쩔 수 없이 클릭해서 계속 보게 되는 이런 상황도 좀 있어서 어쨌거나 이 법안이요.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전에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들이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예.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일종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 삶에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기제, 이 메커니즘인데 그것까지 포괄하는 어떤 준칙을 만든 건 이 법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칙을 세우는 기본법, 뭐 제정안이다 보니까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부터 좀 구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이거는 좀 뭔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중에서도 일종의 사람들의 이제 생명이나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뚝이라든지 네. 제방, 예. 그다음에 전기, 예. 뭐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예. 아니면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네. 이런 쪽의 알고리즘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유럽에서도 이 AI 액트라는 그 법에 보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고위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은 고위험이다라는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은 특별히 관리하자. 네,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근본적으로 기술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1의 핵심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뭐 사람 중심,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말씀도 나눴지만 이제 블랙박스 현상이라고 네, 네. 처음에는 개발자가 그 알고리즘을 잘 짭니다. 네. 짜가지고 가지만 딥러닝이 개입이 하게 되면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가 발전하면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몰라요, 결과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거꾸로 가도 도대체 처음에 지시했던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점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그렇죠. 나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스카이넷이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명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의원님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약간 그 개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개발자가 다 알아야 되면 그 자체가 발전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래서 느리지 이제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계속해서 진화하기 마련이고 예. 기술이 변화하는 상태에서 얼만큼 과연 인간은 이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 준칙을 정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아직 기본의 시작일 뿐이지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호 간의 협의와 그다음에 토론과 수기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이미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를 하셔서 사업자,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규제와 책무, 그리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 이런 거를 통해서 준칙을, 네, 기본 맞습니다. 준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다. 했는데 네. 이거를 뭐 모든 기업들에 다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큰 기업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회사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율규제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위험이라는 인공지능은 별도로 빼고 그 부분은 결국은 국가가 이 규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적인 영역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통제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만 정부가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바탕을 마련해 놓으면 법이라는 게 그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은 또 개정이 되고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밑바탕이 되는 대들보 하나를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 의원님의 두 가지 법안,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알고리즘 인공지능법 두 가지만 봐도 벌써 디지털 세상이 조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법안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 법안은 뭘까요? 네, 우리 윤영찬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네. 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는 이제 그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제가 한 번 정도는 다룬 기억이 있는데 이게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 참 초기에는 모든 세상은 다 망으로서 연결돼야 된다라는 준칙에 살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이 점점 진화하면서 그 다음에 독점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 세계 트래픽을 과다하게 독점하고 점점 그 독점의 힘이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로컬에 저희는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 사업자들이 ISP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망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SKT나 뭐 KT, LG 플러스 같은 플러스까지. 이런 로컬 망 사업자들한테는 힘의 관계가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유튜브나 네.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너희 국내 사용자들한테 주고 있으니 너희들은 망을 내가 이용을 할 테니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시리가 된 줄 알았어. 순간 이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우리 저 넷플릭스나 네. 우리 저 유튜브 같은 데는 네. 그래 너희 방 내가 사용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은 못 줘. 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같은 데 가서는 그 오랑주라는 그 프랑스의 통신사한테는 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지니까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몰리면은 주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배짱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제 로컬 사업자들은 네. 망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망 사용료라는 건 내가 우리 차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임차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는 네이버 이 IDC에서 자기 통신사의 서버까지 이용하는 요 길을 뚫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대가라는 것들이 당연히 글로벌 사업자들도 내야 될 텐데 왜 안 내지라는 의문들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각 기업들이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가 서로 협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졌죠. 네. 졌는데 아직 소송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멀었네요. 저도 사실은 계약자들 간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시장 경제의 논리로. 그렇죠.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세상이지만 언뜻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독과점이 그게 불공정거리잖아요.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네요. 예,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들었을 때도.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사실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따르면 좋을 텐데 또 그게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네. 망 이용 대가를 내게 되면 다른 나라들, 또 해야 되니까. 예,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을 극도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의 대다수를 몇 개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하다못해 이제 그들 사업자들이 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런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이 법안이 최초로 국내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를 전 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겠네요.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동영상을 이런 기업들의 것들을 보는 사람이 워낙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 부담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하고 넷플릭스 비중이 27.1%하고 7.2%. 34%네 합쳐서. 네, 전체 3분의 1을 지금 넘는 걸로 나오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차별을 일단은 금지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일정 기간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CP들에만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고 그 ISP 우리가 말하는 이 망 공급자들에게도 통신사들에게도 저희가 의무를 부과한 부분들이 왜 이만큼의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통신사들은 그냥 부과만 했지, 당신은 얼마 내야 돼?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그걸 의무화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이 관련법은 저희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중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회 분위기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쪽에 그쪽으로 의견이 우사하다고 모아지고 있는 보여집니다.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난번 좀 유감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구글 또 유튜브 구글 쪽에서 일종의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의 서비스. 어떤 서비스 네. 방식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네, 네. 아니면 마치 그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에게 부담이 다 돌아갈 것처럼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업들은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그다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메타하고 네이버, 카카오 5개 회사입니다. 네, 네, 네. 다른 회사들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유튜버들은 전혀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만약에 망상료를 우리가 내도록 하면 이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한테 새로운 비용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수익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수익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남에게 피해를 전가하겠다. 전가하겠다. 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엄청나게 우리 구글을 질타한 적이 있죠. 예. 문제는 이 망이라는 게 우리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건 아무나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또는 져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글로벌 사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게 웃음을 터뜨린 건. 의원님의 느낌은 친근하기는 하지만 네. 진중하신 느낌인데 예. 제작진이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 의원님의 노래방 애창곡이 시크릿의 별빛 달빛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이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하신다고요? 빰빰빰빰. 제가 네이버에 다닐 때 정말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며 이 신중하게 여러 곡 중에 했던 하나를 거라. 선택하신 거구나. 네, 근데 굉장히 곡이 귀엽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약간 무게감이 있으신데. 랄랄랄라라 야, 또 이런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요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 후 그냥 마음이 뺏기네요. 예, 아무튼 너무 다재다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이나 중점을 두고 계신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세상 자체가 너무나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노동의 속성이 바뀌고 네, 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정년까지 마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파트타임으로 여러 곳을 뛰는. 네, 네. 근데 그걸 규제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건 알고리즘이거든요, 역시. 그래서 노동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속박되고 억압되는 세상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유심히 보고 있고 또한 법안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동이 어떻게 인간다운 노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네. 보람 있는 노동.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시네요. 자, 두 분 더 한 말씀 네. 해 주시죠. 예.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의원님께서 내시는 법안들이 아주 매우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는 미래형 인재가 필요한데 미래형 국회의원이신 것 같아요. 컴맹일 때 네이버에 입사하셔서 적응하셨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이 꼭 필요한 국회의원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의 행보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가수시네요. 예. 춤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서로도 지금 이제 불통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통은 필수겠죠.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밑바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 윤 의원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일 것 같아요. 서로 나중에 커서 의지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사는 모습도 참 정겹고 그렇습니다. 전 팀장은 외동이죠? 그렇죠. 아, 그럼 이럴 때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은 뭐 친구랑 싸우거나 네. 그러면 이제 형 있는 친구들은 분리할 데려가잖아. 때 형을 또 불러와요. 이 애가 나 때렸죠? 그러면 때려달라고. 그런 친구들 정말 부러웠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돈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탁탁 해결해주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는 그 형제들의 관계는 저는 어차피 변호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형제를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온다. 아유. 네. 상속재산 분쟁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합니다.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네. 형제자매는 다 아니까 더 무서운 거야. 네, 맞아요. 한번 틀어지면. 아우. 오늘 궁구법 사연은 역시 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생긴 형제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웬일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랑아! 아, 엄마 왜 그래요? 복권 당첨이라도 됐어요? 당첨은 당첨이지. 저번에 주택청약 넣은 거 당첨됐어. 신봤다. 아니 이제 집 봤다. 세상에! 야, 우리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와, 엄마도 이제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폼나게 살아보겠네. 아휴, 그런데 당첨이 돼도 걱정이다. 계약금이야 어떻게 마련해 보겠지만 잔금에 내 형편에 어떻게 감당하니? 에이, 엄마 걱정을 하들들들 말아요. 우리 신여사 큰아들 뒀다 뭐 하려고 그러시나? 이것저것 정리하면 나도 한 5억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잔금 치르지 뭐. 모자란 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태랑 씨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큰아들인 태랑 씨가 잔금 5억 원은 보탰고 어머니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이고 아파트 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좀 편히 살라니까. 너네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어떠겠니? 엄마 정말이야? 아우, 안 그래도 우리 궁금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 했던 참인데. 어머니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어머 세상에 집 봤다. 아, 이 사람이 참, 에이 진짜. 어차피 이 집 분양받을 때 5억이나 태랑이 돈이 들어갔는데 뭐 너희가 들어와 살아도 되고 말고. 엄마 아빠 우리 정말 여기 사는 거야? 아싸 나도 이제 새 아파트에 산다. 아싸. 결국 태랑 씨 부부는 어머니가 살던 집에 이사를 오게 되고 그 사이 아파트 값은 15억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르릉 hey brother long time no see. 브라더? long time no see? 야, 너 외국 몇 년 살았다고 영어는 무슨, 에휴, 야, 웬일이야? 아,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잖아. 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사는 그 집 방 한 칸만 좀 비워놔라. 한국 갈 때마다 내가 좀 쓰게. 뭐? 야, 나 혼자 쓰는 집도 아니고 궁금이랑 궁금 엄마도 있는데, 야, 그건 좀 불편하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아니 그 집 형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이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 집 분양받을 때 내가 5억이나 보탰어. 넌 한 번도 안 내놨잖아. 그런데 뭐? 권리? 에이, 뭐 형한테도 당연히 권리가 있지. 딱 5억 원만큼만. 야, 집값이 그동안 15억으로 올랐는데 뭐 딱 5억만큼만 권리가 있다고? 분양가 중 내 돈이 83% 나갔어. 83%. 지분으로 따져봐.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내 권리는 83%라고 엄마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웃기시네. 분양받을 당시 금액으로 그 계산해야지.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야, 형한테 도둑놈 심보? 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아, 오늘 사연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신변은 뭐 엄마 역할에 아내 역할에 헷갈렸겠어요. 왔다 갔다. 예. 자, 아무튼, 야, 요거는 진짜 애매하다. 네. 방 하나 내달라고 동생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형이 아파트 분양할 때 5억 내놨잖아요. 5억 큰 돈이야. 집값이 오른 것과 상관없이 동생은 5억만큼만 너한테 권리가 있다, 형한테. 근데 저는 이게 좀 동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예. 아파트는 어머니랑 형 돈으로 산 거고. 예. 도둑놈 신분은 이게 형이 아니라 저는 동생한테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사연은 네. 단지 방 한 칸을 또 내주냐 안 내주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네. 아파트에 대해서 형 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추후에 이런 얘기가 조금 외람되지만 상속 문제가 생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치열하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상속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네. 불보듯 뻔해요. 이렇게 형제가 지금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 우선 태랑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분명히 어머니가 분양받았고 어머니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생이 얘기하는 말처럼 주장이죠. 태랑 씨는 5억 원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어머니와 네. 그 태랑 씨 당초에 둘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인지 어떠한 뭐 마음으로 서로 간에 네. 5억을 주고 5억에 대한 어떤 대가인지를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렇지. 만약에 엄마한테 내가 5억을 꿔줬어요라고 했으면 5억만 갚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대여금인지를 아니면 짚어봐야 투자인지. 되는데, 네, 투자인지 단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5억을 정말 드린 건지. 이거 증여잖아. 그거. 징여죠. 징여면 전부 어머니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생도 5억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대여금이라고 지금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여금이라면 과연 어머니와 태랑 씨 사이에는 처형증을 작성했을까? 처형증이 작성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내용상으로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5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까?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자를 안 냈다면은 이거는 대여는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도 그것도 있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태랑 씨 사이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자식간이니까. 네, 5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태랑 씨의 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83% 인정됩니까? 근데 이게 83%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려면은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연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태랑 씨는 네. 서로 일정 지분이 태랑 씨가 있다, 83% 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양 대금 중 5억 원을 낸 것은 이것은 어머니 명의로서 내가 이 83% 지분을 소유하겠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명의신탁이라는 또 법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개념이 하나 나왔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신탁은 네.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명의 신탁이 뭔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어머니 명의인데 명의 신탁 개념이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요건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가 등기잖아요. 네. 그 등기는 A에게 해두고 등기상의 소유자는 A인데 어머니인데. 네. 네. 그 실소유자가 뒤에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내 소유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상의 지분, 소유권이거든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권과 형식적 등기상의 소유권이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자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되면은 이 형이 지분 83%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또 그에 대한 책임, 과징금도 있고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동생이, 그럼 나 그거 소송 걸 거야? 이러면 네. 문제가 되겠네. 네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생이 여기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좀 아니, 나는 말씀해 지금 주신 아까 것처럼. 신변이 얘기하길래, 야, 이중으로 이렇게 명의를 둘 수 있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명의신탁이 네네네.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경우에, 네. 이 경우 한번 예상을 해보죠. 동생도 상속 받을 수 있어요? 동생도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끝까지 명의 신탁으로서 형이 자신의 지분 83%를 지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자, 이거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 형의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형 지분에 대해서는 네네. 상속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네. 아파트를 살 때 네. 어머니 개인 단독 명의가 아니라 네. 거기에 공동 명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동 분양권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공동 왜. 명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이런 문제 막으려면 공동 명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이 경우에 과징금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과징금 부과 시점에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까지. 굉장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 30%까지. 그리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감수하신다면은 아이고.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은 생길 줄 모르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은 지킬 줄 모르나 네.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아. 있다. 자,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형제끼리 심하게 다툴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툼이 돈 때문이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또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부끄럽긴 한데 외동이니까. 다른 효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있었다면 그 우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그러니까. 게 이제 효도였을 텐데 하필이면 이게 또 외동이어서 참 효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형제 간에 우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효도라면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담 삼아 한번 네.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부모님께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네요. 우애 좋은 우리 법태랑 삼남매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법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남매 아닌 남매처럼 외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